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44쪽에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죠. 세계화에 따른 변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화의 평화에서 첫 번째 세계화에 따른 변화, 이 중단원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도 딱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외울 게 좀 많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할 테고요. 네. 첫 번째로 지금 나온 게 세계화에 따른 변화인데 밑에 보면 오른쪽 자리를 보고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영국 프로축구 경기를 생중계로 본다. 네, 생중계로 보고 있죠. 요즘에 뭐 손흥민 물론 돈 내고 봐야 되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월드컵은 돈은 내지 않고 네이버에서도 중계를 가능하더라고요. 다음 2번. 영국 프로축구 경기에 뛰는 선수들의 국적이 다양하다. 옛날에 영국 프로축구 경기는 영국인들만 뛰었겠죠. 근데 이제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손흥민 같은 선수를 뛰고요. 다음 3번.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다국적 기업의 상징이 적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할 텐데 국적이 다양하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우리는 보통 다국적 기업이라 그래요.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거. 참고로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다국적 기업이죠.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란다. 그런 것들의 로고가 적혀 있다.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그런 거겠죠. 다음 4번. 이 축구화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축구화를 띄고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1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세계화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이냐거든요. 근데 세계화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솔직히 다 알아요. 뭐 세계화는 뭐 전 세계가 쉽게 정리하면요.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당일한 생산권을 형성하는 범세계적인 수준과 수준을 말한다. 외우기 힘들죠. 네,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통신의 발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화라 한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카타르에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세계화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계화의 그런 모습. 그럼 이런 세계화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전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경 의미가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굉장히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교육을 굉장히 차단하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사를 못 가고 다른 나라 구경도 못 했기 때문에 국경 의미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국경 의미가 굉장히 약해진 거죠. 약해지면서 전 지구적 규모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반대로 경쟁도 치열해졌다 라고 볼 수 있죠.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저마다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이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 간 연계도 더욱 뚜렷해지고 의복, 음식, 그 다음 음악, 영화, 스포츠 간의 초월한 세계 문화가 형성하기도 한다.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뭐 마블 영화를 본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화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역화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세계화와 지역화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되는 과목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비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를 살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지역화라고 돼 있죠. 굉장히 말이 또 어렵죠. 근데 쉽게 정리하면은 지역화는 지역적 특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이걸 지역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세계와 지역화는 대비되는 관점인가요? 아니죠. 같이 병행되는 관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면 됩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요. 한류가 여러분들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류. 우리나라의 지역, 전 세계에서 지역적인 것들이, 한류보다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강원도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감자? 고구마?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죠. 원주고등학교 1학년 10반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걸. 아무튼 뭐 공부로서 통합사회 성적이 가장 좋으면 좋죠. 네, 그렇게 세계적인 경영력을 갖추는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와중에서 세계 흐름 속에서 지역화를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 세계적 가치를 얻게 된다. 뭐 이거는 뭐 얘기한 거고요. 핵심은 여기서 좀 핵심은 이거예요. 지역 축제 개최, 지역 브랜드 개발 등은 대표적인 지역화 전력으로 이러한 전력은 특정 지역이 세계에서 활성화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 전략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역화 전략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역화 전략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역화 전략은 보통 4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브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 브랜드는 개념이 뭐냐? 선생님 여기 좀 써놓을게요. 지역 생산 상품 서비스에 부여한 고유 상표를 지역 브랜드 전략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평창은 해피 700이라 그러거든. 해피 700. 왜 평창은 해피 700이냐? 거기가 이제 한 일반적인 평지로부터 700m 정도에 있는 굉장히 고산 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 뭐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데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해피 700이면. 근데 이 해피 700 같은 것들 특정 지역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지역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장소 마케팅은 정의라면요. 특정 장소가 지닌 자산, 특징을 이용해 장소의 상품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장소 마케팅이라고 해요. 가장 이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중국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혹시 뭐가 있어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만리장성 있죠. 그리고 원주 하면은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거 뭐 있나요? 없죠. 강릉 하면은 여러분들 뭐 경포대, 정동진 이런 것들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 그 특정 장소가 지닌 장소의 장소의 상품을 하면서 지역적인 홍보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와 장소 마케팅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부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디 갔냐?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지리적 표시제는 여기다 또 적으세요. 혹시 앞에 썼던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냥 가지적으로 지워졌고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시 되감기 해갖고 한번 들으세요.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상품,
품질과 특성이 우수한 경우, 이것이 국가가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제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성녹차거든요. 이게 보성녹차가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1호예요. 지리적 표시 1호. 근데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역 브랜드랑 지리적 표시제랑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이게 애매하긴 해요.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국가가 상표권을 인정했다 그랬죠. 맞나요? 국가가 상표권 인정. 그런데 지역 브랜드는요,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걸 얘기해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조금 파악해 두면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뭐 깊숙이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조금 파악해 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브랜드 전략 관련됐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밑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지역에서는 국가 단위가 아닌 각각의 지역의 세계화의 주대로 등장하여 각 지역의 고유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밑에 볼게요. 좀 지울게요. 최근에는 각 지역에는 설명을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짤츠크르케 모짜르크 초콜릿이 있죠. 짤츠크르케 태어난 모짜르케 이름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뭘까요? 지역 브랜드일까요? 장소 마케팅일까요? 지리적 표시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다음 주에 원격이 끝나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나라의 보성녹차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영역에 널리 써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역 브랜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교과서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교과서별로 다르긴 한데 이게 어떤 쪽에서는 지역 브랜드라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 1호가 보성녹차라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보성녹차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지역화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245쪽 넘기면 돼요. 245쪽 245쪽 보면 세계화 지역화의 전략, 사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를 보면은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을 장본인에 담은 것은 엄청난 거리를 낳은 것이다. 덴마크산 삼겹살, 네 여러분들 좋아하죠 삼겹살. 덴마크산 삼겹살은 지금 8,102kg, 오스트리아라는 호주 소고기는 8,232, 오 얼마죠? 미국산 렌지는 9,000, 칠레산 와인은 2만, 중국산 조기는 907kg나 이동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1번 가해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지도에 화살표를 거실을 표현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낸 배경을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세계화했다는 거고요. 세계화가 나타난 배경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라고 정의할 수 있죠. 다음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타이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4월을 한 해의 시작이라는 큰 물축제인 송크란 축제를 개최한다. 송크란 축제 뭐 그럴 수 있죠. 축제가 시작되면 서로 물을 뿌려대는 바람에 온 나라가 물바다를 변하는데 타이 주민들은 물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준다고 물을 세례 받는 즐거워한다. 송크란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를 일치기를 즐기에 타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타이 주민들이 신나는 물전쟁을 치른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세계화 지역화 요소를 찾아보래요. 세계화 요소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볼 수 있죠. 세계화 요소는 세계적인 축제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타이를 방문하여 한 문전쟁을 치른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세계화 요소. 그럼 지역화 요소는 뭐죠? 지역화 요소는 그 지역의 특징인 거죠. 예, 우기가 시작되는 4월을 생각하여 송크란 축제를 개최한다. 타이 주민들은 물이 일어나서 씻어준다고 여기므로 여기까지가 보통 지역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세계화 지역화의 관계는 반대적인 것이 아니라
송크란 축제 같은 경우에는 타이만의 특수한 지역 문화를 발전시켜 세계화적인 축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화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지역이 세계화의 주체로 등장한다. 주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계화의 주체로 등장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죠. 세계화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지역이 세계화의 주체로 등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5배나 2배속으로 하면은 선생님 말 못 알아들어요. 1배속으로 반드시 해서 들으세요. 다음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난타가 나오죠. 난타 좀 지울게요. 난타는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를 서양식 공연에 접목한 작품이다 라고 돼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것과 세계화의 것이 조금 연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위사를 참고하여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이를 뒷받침할 사례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네, 난타는 가장 한국적인 사물놀이 제품을 위하여 인기를 끌었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만드는 것이 세계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이 부분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246쪽 넘겨보세요. 246쪽 보면은 이런 세계화에 따라서 등장했던 세계 도시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세계 도시 이 부분도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도시인데요. 세계 도시의 정의가 첫 번째로 나와요. 세계 도시란 자본, 정보, 상품의 유통 증시로 다른 지역과의 상호적인 면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커서 세계에 많은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도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쉽게 정리하면 세계 도시는 뭐예요? 세계의 중심지죠. 중심지. 세계의 중심지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곳. 그 다음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된 곳이라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도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계의 중심지로 상호작용이 다른 지역과 활발하고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도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 뭐 대구, 원주도 세계 도시일까요? 원주는 세계 도시로 하긴 조금 애매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럼 세계화에 따른 이런 세계 도시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도시의 형성에 따른 변화인데요. 세계 도시화가 형성되면은 공간적으로는 국제기구의 본부, 다양한 국제기구의 형성이 있으며 국제통신망으로 세계 여신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도시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적인 기능 업무, 생산적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자본과 고급 노동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세계 도시는요, 공간적으로는 국제 기구의 본부, 쉽게 얘기하면 유엔이죠. 그리고 다양한 국제 및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교통통신망의 중심지라는 것이 공간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도시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금융 업무 기능,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국제금융 업무 기능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뭔지 모르겠거든. 왼쪽에 있죠. 볼게요. 생산자 서비스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로 주요 금융, 보험, 원구, 개발 등의 서비스를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야기해요. 즉 생산자인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뭐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고 상품이나 재화를 만들고 이것을 생산 또는 유통하잖아요. 근데 생산하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돈, 금융. 그리고 이 금융을 하는 경우에서 만일 사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그리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 등의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다? 세계 도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자본과 고급 노동력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도시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뉴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세계 도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2012년 기준이에요. 네, 거기서 빨간색이 있는 게 최상위 세계 도시죠. 런던이 있고요. 도쿄가 있고요. 뉴욕이 있습니다. 서울은요? 서울은 하위 세계 도시네요. 네, 서울은 하위 세계 도시. 네. 파리랑 여기 주요 세계 도시가 파리와 LA가 여기 들어가고요. 하위 세계 도시가 아마 서울.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 도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계 도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뉴욕, 런던, 도쿄가 있는데 도쿄 여기 안 써지네. 일단 뉴욕부터 정리할게요. 뉴욕은 세계 도시로서 특징이 세계 기업의 본사가 있고요. 금융 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여기 유엔 본부가 있거든요. 유엔 본부가 있어서 뉴욕이 세계 도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이제 경제 중심지였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영국이 최근 EU를 탈퇴했거든요. 탈퇴한 영국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쿄 같은 경우에는 어디의 수도예요? 일본의 수도죠. 일본의 수도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세계 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계 도시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세계 도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금융이 세계 도시는 전 세계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제 금융,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 세계 도시의 다국적 기업과 본사 등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세계 도시 이후에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왼쪽에 보면 뭐 주요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라고 했죠. 2015년 대한민국 X사가 나오네. X사. 대한민국 X사가 방글라데시보다 매출액이 더 크죠. 네, 기업 하나가 나라 하나보다 더 많은 매출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은근히 외울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조금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했고요. 내일 푹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6교시에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선생님께서 선생님 지난번에 나눴던 그 유인물 관련돼서 이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272쪽부터 설명을 하셔서 이제 그 소단원 하나가 끝날 것 같아요. 272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잘 반드시 조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실시간 다음 주에 이제 직접 대면으로 볼게요.